저도 회사에 다닐 때 아주 심한 번아웃을 경험한 적이 있어 가지고 정말 힘들었는데, 근데 그런 이제 슬럼프나 뭐 번아웃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거, 그런 상태에 접어들면 이 이성적인 판단이 안 쓰잖아요. 계속 부정적인 생각만 들고. 저도 회사 다닐 때 보면은 뭐 제 동료들이나 후배들이 사표를 낼 때, 이럴 때 보면은 주로 뭐 슬럼프 이런 상태에서 인제 그 감정적으로 사표를 내는데, 말리죠. "너 이거 한 달만 지나면 너 후회한다." 말리는데 그 말이 들리나요? 그래서 인제 뭐 그만두고 나가서 또 뭐 어찌어찌 잘 살겠지만, 뭐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봤는데, 오늘 다룬 책은 특히 이제 번아웃이나 또 현재 우울증에 관한 얘기들을 담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아마 좀 그런 증상을 뭐 느끼셨던 분들이나 뭐 아니면 그런 부분을 좀 걱정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좀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책은 지난 2010 년도에 독일에서 발표됐고 베스트셀러가 됐고, 그래서 역수입된 책인데, 저도 처음에 책을 봤을 때 약간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작가가 한국 사람인데 누군가가 번역을 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제 독일에서 학자로 활동하시는 이제 한병철 선생님이 독일어로 발표를 하셨고 다시 인제 번역을 한 거죠. 이번에 다시 읽으면서 생각을 해 보니까 우리 사회가 이 책에서 한병철 선생님이 했던 그런 사회에 훨씬 더, 그 사이에 10년 사이에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이게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그 메시지가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강해진 거죠. 이런 지점에서 한 번쯤 다뤄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 어디선가 들어보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거죠. 과거의 피로와 피로의 원인과 현재의 피로의 원인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는 뭐 이 책에서 정의하기로는 이제 규율 사회였고, 현재는 성과 사회인데, 그 과거의 피로는, 규율 사회라는 거는 누군가에게 인제 그 감시를 당하고 조종을 통제를 당한다는 거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과거의 피로는 외부에서 왔다. 직장 상사라든지 이런 외부에서 왔던 피로고, 현재의 피로는 그런 것들이 인제 사라진 상태에서 스스로를 착취하는 과정에서 현재의 피로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얘긴데, 현대인들이 겪는 우울증이라든지 그다음에 번아웃이라든지 뭐 ADHD 뭐 이런 것들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이제 파헤치는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 책을 다시 곰곰이 읽으면서 이분이 얘기하는 과거의 피로와 현재의 피로가 어떤 것일까를 좀 상상을 해 봤는데, 제 경우에 비추어서도 이게 어느 정도 좀 설명이 되는 것 같아서, 그게 좀 더 쉽게 전달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 개인적인 경험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이 자리를 좀 시작할까 합니다. 길게 얘기했지만 라떼는 이라는 주제로 시작을 할까 합니다. 저는 이제 90 년대 중반에 직장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 신입사원 때의 기억나는 몇몇 장면들이 있을 거잖아요. 뭐 오래됐기 때문에 뭐 자세히 기억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신입사원 때 기억 중에 남아있는 몇몇 장면 중에 하나가, 과장님 정도 되면은, 저한테는 되게 높은 사람이었을 테니까 과장님 정도 되면 다들 막 배가 이따만큼씩 나와 있는 뭐 술배가 뭐 그런 모습이었고, 그다음에 그분들 중에 반팔 와이셔츠인데 막 뭐랄까 좀 꼬질꼬질한 그 와이셔츠 반팔이었는데, 뭐 그건 그렇다고 쳐도 이 와이셔츠 앞에 이 포켓이 있잖아요. 주머니가 있는데 여기에 막 담배하고 막 명함 수십 장이 막 들어가 가지고 막 이렇게 막 튀어나온 상태에서 막 늘어져 있는 그런 장면들이 인제 신입사원 때 봤던 과장님들의 모습으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주로 아침에 출근하시면은 인제 막 완전히 얼굴이 썩어 있죠. 뭐 술 때문에 썩어 있는 상태에서 뭐 스포츠 신문 같은 걸 인제 보면서 믹스 커피를 마시던 뭐 그런 과장님들의 모습이 이제 생각이 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당연히 저는 신입사원 때 '나는 저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지.' 뭐 이런 생각을 했었겠죠. 그러다가 생각이 들었던 게, 그때 제가 느꼈던 피로는 어떤 것이었는지 이 책에 비추어서 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때를 돌아보면 대충 뭐 90 년대 중반 후반이니까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보통 뭐 이렇게 그때는 뭐 5일 근무도 아니었고
보통 평일에는 야근 아니면 회식이었죠. 근데 뭐 회식 날짜도 미리 알려주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제 퇴근 시간 무렵쯤 돼가지고 이제 부장님이 뒤에서 목소리가 들리는 거죠. 뭐 오늘 한잔 할까? 그러면 이제 그날이 회식 날인 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버전은 여직원들 퇴근해. 이러면 이제 남직원들 회식하는. 근데 그때는 그런 식으로 구분을 했죠. 왜냐하면 그때 회식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최소한 4차, 5차였고 일찍 끝나도 새벽 2시였고 늦게 끝나도 새벽 2시였어요. 네, 어쨌든 새벽 2시에 다 이제 택시 태워 보내드리고 이제 부장님이 주신 이제 택시비 받아가지고 저도 이제 택시 타고 집에 가가지고 쪽잠 자고 네, 씻고 이제 출근하는 네, 그런 문화가 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하고도 평일에는 이제 약속을 잡는다는 게 불가능했죠. 왜냐하면 누구에게 회식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네, 평일에는 약속을 잡는다는 게 네, 불가능했고 대신 이제 토요일 날 아마 제 기억으로는 한 오후 한 4시쯤 만나는 걸로 하면 다 안전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뭐 라떼는 뭐 이런 얘기 하려는 건 아니고 저는 피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있었죠. 추석 연휴가 됐던 설 연휴가 됐건 그 중에 하루는 이사님 댁에 갔어야 됐어요. 그래서 설날에는 이사님한테 세배도 하고 막 이랬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이제 고스톱, 화투 이런 걸 안 하는데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근데 어쨌든 뭐 연휴 때 이사님 댁에 모이면 그거부터 시작하는 거죠. 하루 종일 그걸 하고 이제 저는 이제 막 심심해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었던 네, 그런 기억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 기억나는 건 이제 뭐 연차를 쓴다는 건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일이 아니면은 연차를 쓴다는 건 상상할 수 없었고 어쩌다가 이제 연차를 쓴다 하더라도 그때는 이제 결제판을 들고 다녔어야 되는데 휴가 사유를 제대로 안 쓰면은 누군가는 꼭 시비를 걸죠. 이따위로 결제를 올리냐고 집어던지기도 하니까 저한테 꼭 필요한 일이 있어서 연차를 쓸 때도 휴가 사유를 아주 설득력 있게 장문을 했어야 하는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옛날 얘기를 드린 이유는 제가 옛날에 받았던 어떤 스트레스나 피로가 이 작가가 말한 한병철 네, 선생님이 말하는 것처럼 대부분 제가 느꼈던 피로는 외부에서 왔던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규율사회라고 말을 하는데 결국은 누군가 주로 이제 상사나 뭐 동료들, 회사 이런 쪽에서 오는 이제 피로들이 많았던 거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연휴 때 뭐 집에 내려가면 이제 부모님들이 뭐 언제 결혼하냐, 뭐 돈은 언제 버냐, 뭐 집은 언제 사냐, 뭐 이런 것도 이제 피로였죠. 그러니까 과거의 피로는 외부에서 왔던 게 맞는 것 같다. 이분 말씀대로. 그러니까 자기의 시간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쓰지 못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개인적인 시간을 갖는다든지 뭐 자기 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이제 꿈도 못 꾸는 네, 그런 과거가 있었고 뭐 저도 그 과거에 어떤 끝자락에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많이 달라졌겠죠. 뭐 아직도 그런 부분이 많이 남아 있겠지만 전체적인 이제 흐름은 많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 근데 보면 그런 외부적인 요인 뭐 이 책의 근거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예를 들어서 요즘은 뭐 야근도 많이 없어진 것 같고 뭐 회식도 뭐 거의 안 하거나 뭐 하더라도 뭐 일찍 끝나거나 아니면 일찍 갈 사람들은 뭐 일찍 가도 되고 심지어 뭐 회식을 갑자기 잡았는데 누군가가 약속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당연히 빠지는 게 당연한 정도의 문화까지는 네, 바뀌었죠. 바뀐 거 맞죠? 네.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외부에서 오는 피로의 요인들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제거가 되었다면 그럼 현재 사람들은 덜 피로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책이죠. 그런데 이 한병천 선생님의 진단은 그런 외부적인 요인이 사라졌지만 현대인들이라고 하니까 제가 과거인이 된 것 같은데 어쨌든 현재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옛날에 직장 생활을 했던 사람만큼 피로하다. 그러니까 제로섬인 거죠. 네, 똑같이 필요한데 그 피로의 원인이 바뀌었다. 이것을 진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과거에는 외적인 그러니까 타자들이 나를 착취했지만 현재는 나 자신이 스스로 나를 착취하는 네, 시대가 되었다라는 얘기인 거죠. 말 나온 김에 조금 더 개인적인 얘기를 끌고 나가자면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요즘 자주 듣는 얘기들이 그거죠. 뭐 자기 경영이라는 말. 뭐 풀어서 얘기를 하자면 뭐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다. 뭐 내 인생은 내 스스로 경영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아주 당연하게 오가고 있죠.
그래서 그런 자기 경영의 어떤 그 트렌드를 상징하는 게 어찌 보면 운동인 것 같은데, 요즘은 가끔 이렇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배 나온 아저씨를 찾기가 힘들잖아요, 저 빼고. 너무너무 다들 운동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어떤 학습을 많이 하죠. 외국어를 배우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것들을 배우기도 하고, 아니면 독서 모임 같은 것도 열심히 하면서 책도 열심히 읽고, 그렇기도 하고. 또 요즘에 가장 자주 볼 수 있는 키워드가 프라이빗 브랜딩. 프라이빗 브랜딩에 라는 키워드에 담긴 의미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저희 때는 해당이 안 되지만, 저희 훨씬 선배들은 예를 들어서 대학 졸업하고 대기업에 들어가면 임원을 달든 못 달든 어쨌든 은퇴까지가 보장이 됐었는데, 은퇴까지 보장된다라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면에서 굉장히 도움이 됐었다는 얘기겠죠. 하지만 그런 것들이 IMF 이후에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조직이 나를 보호해 줄 수 없는 사회가 돼 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내 스스로가 나를 지켜야 되는 사회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여파로 또 프라이빗 브랜딩이라는 말이 나온 거 아닌가. 자기 스스로의 가치를 자기가 보존하지 않으면 결국은 조직에서 버림받거나 헤어지게 됐을 때 자신의 정체성을 지킬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접어들어서 그런 프라이빗 브랜딩 같은 내 말들이 나오지 않는가 싶기도 하고. 그다음에 요즘 많이 하시는 게 미라클 모닝 이런 거. 그렇게 보니까 그 밖에도 이제 또 타인들에게 행복한 나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죠. 인스타그램에 요즘 제 친구들 보면은 이제 나이들이 있으니까, 제 친구들 인스타그램 보면은 얘네들이 골프를 치려고 골프장에 간 건지 사진 찍으려고 골프장에 간 건지 네. 예전에 저랑 같이 다닐 때는 되게 후줄근하게 그냥 아저씨들처럼 다녔는데, 요즘은 더 멋있게 화려하게 이렇게 입고 다니는 거 보면서,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도 타인한테 보여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결국은 한병철 선생님이 한 얘기가 맞았구나. 그러니까 누군가가, 타자가 나를 통제하지 않으면, 좀 심한 용어를 쓰자면 타자가 나를 착취하지 않으면 인간은 자기 스스로를 착취하는구나. 그렇죠. 학습도 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회사에서 성과도 내야 되고, 그다음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트렌드도 열심히 쫓아가야 되고, 그렇죠. 여러 가지 활동들을 아주 부지런하게 하지 않으면 버림받는다라기보다는 버림받을 것 같다라는 느낌, 그러니까 뒤처질 것이다. 이 느낌이 너무너무 싫어가지고 아마 다들 그렇게들 열심히 살면서, 그러니까 이게 한병철 선생님이 이 책에서 얘기하는 자기 착취의 개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근데 좀 약간 웃픈 얘기라고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일어나서 미라클 모닝하고 운동하고 정말 열심히 자기 관리를 하고 난 그 현대인들의 모습은 넷플릭스 틀어놓고 유튜브 보다가 잠드는. 굳이 이해하려면 이해하지 못할 이유는 없겠죠.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네. 결국은 과거에 무엇이 나은가, 타자에게 착취당하던 시대와 대신 그들은 저희를 보호하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그런 권력을 가지고 우리를 착취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자기 스스로를 착취하게 됐는데, 좋게 말해서 내 인생의 경영자는 나 자신이 된 건 맞지만 스트레스는 동일한 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과거에 사람들이 느꼈던 피로의 원인과 현재 사람들이 느끼는 피로의 원인은 종류가 다르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분리되었다라는 게 아니라 변화해가는 과정이고, 그래서 이 책이 나온 2012년 이후로 벌써 10년 정도가 흘렀는데, 그런 상황이 한국에서도 더 고착화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과거의 피로는 외부에서 왔고, 말씀드렸다시피 현재의 피로는 스스로에게서 비롯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시작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을 해결하기보다는, 이 해결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도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그것을 해결하기보다는 진단하는 데 방점을 둔 책입니다. 사실은 진단이 중요한 겁니다. 이 해결이라는 게 사실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어떤 거대한 시대적 흐름 속에, 그런 구조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남들이 다 하고 있는 것을 나만 안 한다고 생각할 때 인간의 불안감은 극도로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하기 싫어도
남들이 하는 만큼 따라가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극복해낸다라는 것은 사실은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남들이 하는 일을 하지 않고 나는 내 길을 갈 거야라고 생각을 해도 사실 혼자서는 굉장히 불안하죠. 이러다가 뒤처지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낙오되는 거 아니야? 사실은 이런 거예요. 하지 않아도 그것에 대해서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는 것도 그 안에 포함되는 거죠. 네, 그런 흐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대한 어떤 트렌드, 뭐 거대한 트렌드라고 뭐 어렵게 말할 것도 없이 내 주변 사람들이 다 하는 걸 나만 하지 않는다면 누구나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네, 그것에 대해서 무리한 어떤 해결책을 내놓는 것도 약간 자기계발서의 영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쨌든 이 책의 가치는, 그러니까 이 책을 통해서 내가 현재 느끼고 있는 피로감의 원인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당연히 네,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안 보신 분이 있다면 한 번쯤 그런 의미에서 나의 피로는 어디에서 오는가, 그리고 뭐 피로보다 더 간 얘기들, 나의 우울감이나 그리고 나의 어떤 번아웃이라는 말 우리 워낙 많이 쓰니까 그런 것들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 것 같다. 그냥 스치듯이 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작가를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한병철 선생님은 1959년에 서울에서 태어났고 고대에서 금속공학을 전공했는데, 전공하고 독일로 유학을 떠나서 네, 하이데거로 박사를 하셨습니다. 자, 책을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 총 7장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한번 어쨌든 그냥 스치듯이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1장은 신경성 폭력이라는 제목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의 피로가 어디서 오냐는 거죠. 그래서 첫 문장이 유명한데, 시대마다 그 시대에 고유한 주요 질병이 있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거죠. 주요 질병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는 신경증적 질병의 시대라고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경증적 질병의 종류에는 우울증이나 ADHD나 그 다음에 번아웃 같은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면역학적인 시대였는데, 그 면역학의 시대라는 거는 어떤 폭력이 외부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것을 면역해내는 게 중요했던 시기라면은, 현재의 그 성과사회에서의 질병은 시스템 내부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면역으로 걸러지지 않는다. 이런 걸 먼저 정의하는 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장에서 특히 인상적인 거는 현재의 질병은 부정성이 아니라 과도한 긍정성에서 온다. 뭐 이 얘기는 조금 있다가 2장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긍정성의 과잉도 또한 폭력이다라는 것을 1장에서 정의하고 넘어갑니다. 2장의 제목은 규율사회의 피안에서라는 제목인데, 이것도 역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 거의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는 공장이나 군대, 감옥 같은 것으로 이제 상징되는 규율사회였습니다. 공장, 군대, 감옥 하면 공통점들이 머릿속에 딱 떠오르시죠?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야 되고, 정해진 시간 동안 일을 해야 되고, 정해진 시간 동안 쉬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규율사회였는데,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이것은 이제 성과사회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누군가의 통제를 받던 시기에서 자기 자신을 경영하는 기업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과사회의 모토는 뭐냐면, 무한정한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긍정성의 과잉이라는 걸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무한정의 할 수 있음이 성과사회의 모토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얘기죠.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너도 할 수 있어. 우리 너무나 이런 말을 편하게 하지만, 이것은 과거의 어떤 통제사회에서는 그 의미가 달랐다는 거죠. 지금은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라는 거죠. 넌 할 수 있어. 근데 이것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마르크스적으로 해석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회적인 무의식 속에는 분명 생산을 최대화하고자 하는 열망이 숨어 있는데, 그런데 생산성이, 그런 통제를 통해서 생산성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규율만으로는 그 생산성의 그 향상에 한계가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 할 수 있음이라는 성과사회의 패러다임이 등장을 하게 되면, 이제 현대인들은 그 규율사회에
적응해 나가는 법을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거죠. 알고 있는 상태에서 성과 사회로 바뀌면서 스스로를 채찍질하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생산성이 다시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사회의 구성원들은 규율에 복종하는 주체를 벗어나서 스스로를 독려하는 그런 주체로 변화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안 해도 나 스스로가 노력을 해서 내 성과를 내려고 노력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울증하고 번아웃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과를 향한 압박이 계속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근데 할 수 없는데 계속해서 머릿속에서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그것이 우울증을 초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영혼이 다 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다 타버린 영혼은 번아웃 상태에 접어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긍정성의 과잉 상태에 접어든 인간은 스스로를 착취하게 되고, 그래서 그는 가해자이자 동시에 피해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들 얘기인데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이 이 얘기만 들어도 꽤 많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너무나 많은 할 수 있음에 속에 살아가고 있죠. 근데 이게 단지 일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뭐 운동, 특히 운동 같은 것들이죠. 너도 저런 몸매를 가질 수 있어. 너도 뭘 할 수 있어. 너도 뭘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다 하려다 보니까 그것이 욕심은 있는데, 그것이 한계에 부딪히니까 거기서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그런 것들이 반복되면 번아웃 상태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자,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장은 깊은 심심함인데 벌써 이분은 3장에서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장에서 전제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긍정성의 과잉은 자극이나 정보, 충동의 과잉으로 표출되기도 한다. 제가 조금 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넷플릭스를 틀어놓고 유튜브를 보다가 잠드는 것. 이것이 일종의 어떤 정보의 과잉이나 자극의 과잉인데, 이것을 현대인들은 이런 것을 멀티태스킹이라고 하잖아요. 저도 회사에서 멀티태스킹을 해야 된다. 미래의 인재는 이런 교육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이, 그러니까 멀티태스킹 하는 게 아주 당연한, 요즘 보면 학생들은 뭐, 예를 들어서 뭐 게임 같은 거 틀어놓고 공부를 한다든지, 그럼 뭐 더 집중력이 더 좋아진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멀티태스킹을 하는 걸 너무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하지만, 이 한병철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는 이것은 멀티태스킹은 발전이 아니라 퇴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멀티태스킹을 가장 잘하는 집단이 바로 예를 들어서 초식동물 집단이라는 거죠. 이들은 잠을 자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항상 주변을 경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멀티태스킹을 한다는 거는 발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동물 수준으로, 초식동물 수준으로 퇴화한다라는 거고, 초식동물 수준으로 퇴화를 한다라는 얘기는 이 사람들이, 각 개인들이 생존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멀티태스킹을 무의식적으로 계속 하려고 하고, 그것이 안 되면 예를 들어서 절대 고독 속에 놓이거나 이런 걸 너무너무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죠. 생존 자체에만 집착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책에서 말하는 건 깊은 심심함인데 원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사색의 시간이 사라진다. 이 부분은 저만 해도 사실은 공감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은 뭔가를 제 뇌를 그냥 놔두는 거를 제 스스로가 용납을 못하는 그런 상태인 것 같은데, 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런데 제가 찔렸던 말은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어져서 나오는 문장이 사색적인 집중 상태에 이르지 못한다면 시선은 그저 불안하게 헤매기만 할 뿐이다. 그런 사람 많이 있잖아요. 뭔가를 막 하고 있는데 항상 그 사람 자신도 자기가 뭘 하는지 잘 모르는 그런 상태. 이것들이 현대인들의 어떤 증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은 그런 사람들은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할 것이라는 이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4장으로 넘어가면 활동적 삶이라는 제목의 장인데 내용이 이어집니다.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끊임없이 뭔가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들은. 그런데 그것을 가르쳐서 우리들은 활동이라고 하고 그것을 좋은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뭘 하고 뭘 하고 뭘 하고 뭘 하고, 아, 나 많이 했어. 만족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적극적인 활동이라고 하고 그것을 좋은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지만 이 한병철 선생이 보기에 이런 과잉 활동은 바로 극단적으로 허무해진 삶에 대한 반응에 지나지 않는다.
쉼표가 생기면 허무 속으로 빠져들기 때문에 그 허물을 피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뭔가를 한다라는 거죠. 불안한 눈동자로. 이런 것들은 그 성과 사회의 부작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어쩌면 이게 결론일 수도 있겠는데, 그러니까 사색하는 시간, 자기 자신과 대면하는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슬슬 꺼내기 시작하고요. 5장에서도 역시 이어집니다. 보는 법의 교육이라는 장인데 니체의 얘기가 나옵니다. 니체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인간은 보는 것을 배워야 하고 생각하는 것을 배워야 하며 그리고 말하고 쓰는 것을 배워야 한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 내용은 길게 써 있지만 한마디로 축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어떤 대상을 오랫동안 천천히 바라보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아이디어도 떠오르고 나의 현재 위치, 좌표도 확인할 수 있고, 그래야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내 한 걸음을 내디딜지를 훨씬 더 정확하게 결정할 수 있는데, 현대인들은 시간의 여유를 전혀 자신의 삶에 주지 않기 때문에 그냥 목적 없이 계속 방황하고 부유할 뿐이다. 뭐 이런 얘기였고, 6장에서는 그 필경사 바틀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허먼 멜빌의 소설이죠. 근데 이게 약간 맥락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반복해서 읽어봤는데 아마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틀비라는 사람, 그러지 않는 편이 낫겠어요라고 계속 얘기하는 그 바틀비라는 사람을 착취당하는 현대인들의 전형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 한병철 선생이 보기에 이 바틀비는 과거 규율사회의 인물이고, 그러니까 현대 성과사회의 인물과는 좀 구분되는 인물이다. 현대인들은 그런 식으로 착취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고, 마지막 7장입니다. 벌써 마지막 7장의 제목은 피로사회입니다. 저는 사실은 마지막 7장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과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신 분들이라면 그분들은 이제 성과사회에 살고 계신 건데, 성과사회는 서서히 도핑사회로 발전해 나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핑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 그 흔히 뭐 스포츠에서 도핑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텐데, 도핑사회라는 건 결국 약물에 대한 얘기겠죠. 마약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불법적인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더 에너지를 내기 위해서 카페인 음료도 마시고 커피도 많이 마시고 비타민도 챙겨 먹고 별의별 거, 이런 약물들을 계속 건강 보조식품이나 이런 약물들을 계속 섭취를 하고 있죠. 저도 그러고 있고 여러분들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 우리가 약물에 의존하는 그 이유는 뭘까요? 피로하기 때문이죠. 피로한데 쉬지 못하니까 더 생동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약물의 도움을 받고 있는 거죠. 인간의 체력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한병철 선생님은 도핑사회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점점 더 심화되어 갈 것이다라고 아주 불길한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최대한의 성과를 위해서, 아까도 이 성과는 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심지어 책도 열심히 읽어야 되고, 또 심지어 뒤처지지 않으려면 뭐 골프도 쳐야 되고, 뭐 아니면 무슨 뭐 맛집도 다녀야 되고, 어느 장소에 가서 사진도 찍어야 되고, 이 모든 걸 다 하려다 보니까 체력이 딸려서 결국은 인간이 약물에 의존하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여기까지만 진단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동의를 하실 거예요.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내가 정말 그러고 있나? 진짜 그러고 있네.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내가 뭐 건강보조식품 같은 거 열심히 챙겨, 홍삼 같은 걸 챙겨 먹었는데, 근본적인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나에게 부족한 에너지를 더 쓰기 위해서, 더 쥐어짜기 위해서 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도, 약을 끊으라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고, 마지막에 해결책을 조금 제시를 하는데, 피로를 이기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그 피로감을 좀 즐기는 방향으로 가면 어떨까. 이 말이 처음에 딱 이해가 되시지는 않을 텐데, 예를 들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잠깐 쉰 다음에 그 다음 일을 또 열심히 하는 걸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결국에는 약물에까지 의존하게 됐는데, 그냥 아이들이 이제 하루 종일 밖에서 뛰어놀고 밤에 푹 자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일에 대해서 피로감을 느낄 정도로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어떤 일에 매진한 만큼 그것에 대한 피로 또한 네, 푹 쉬면서 즐기는 네, 방법을 좀 개발하면 어떨까 하는 쪽으로 네,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조금 애매하죠. 뭔가 우리가 피로사회라는 제목을 듣고 아 이거 지금 우리의 피로를 어떤 덜어주려는 그런 책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읽기 시작했는데 약간 네, 애매하게 끝나는데 그러니까 자기계발서 스타일로 생각을 하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피로를 잊고 심지어 그 피로를 삭제하는 법이 혹시 여기 써 있진 않을까. 그러면 만약에 내 피로를 아주 없애버릴 수 있다면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남들보다도 훨씬 더 네, 활동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건데 그런 방법이 혹시 써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네, 당연히 그런 얘기는 써 있지 않은 거죠. 오히려 피로를 없애주는 그런 약이나 자기계발서 같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 피로를 좀 뭐 역설적으로 좀 즐길 필요가 있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은 결론을 좀 말씀드리자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저는 뭐 회사를 빠져나온 지가 벌써 10년이 됐기 때문에 제 생각이 딱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지만 어쨌든 누구에게나 하루는 24시간이잖아요. 24시간이라고 하면 원하는 걸 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하고 싶은 건 많이 있지만 그리고 웬만큼 알잖아요. 모든 걸 다 잘할 수 없다라는 걸. 그것을 좀 생각을 하고 좀 무엇을 내가 취하고 무엇을 네, 버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